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서 코딩 노예 하고 있는 정규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기 밖에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기 길 미끄러웠을 텐데 다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작하기 전에 약간 이게 리액트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리액트 기본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제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리액트 경험이 좀 있으신 분이나 좀 제가 좀 알고 싶은데 혹시 써보신 분 계시면 혹시 좀 손을 몇 분 많이 계시네요. 써보셨고 뭐 앱을 만들어 보셨다면 이제 한 번쯤 좀 고민했을 법한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제 리액트랑 플럭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리액트 1분, 플럭스 1분 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둘이 합쳐지면 조금 뭐 쿨한 패러다임이 나오긴 하는데 어떤 특수한 케이스에는 딱히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은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조금 한번 데피니션을 정리를 하고 이 문제를 이제 리액트가 아닌 다른 라이브러리 뭐 앵귤러나 뭐 Vue.js나 엠버나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액트를 사용함에도 플럭스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뮤터블한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 기법 혹은 이제 사실 기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라이브러리를 쓴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계점과 성능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이건 실제 리액트 코드는 아니고 그냥 성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리액트라는 게 가지는 성격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원웨이 데이터 바인딩이고요. 원웨이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거는 이제 유저 인풋 같은 것들을 다시 원본 데이터로 되돌리는 방법은 이제 별도로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UI를 구성하는 많은 조각조각 부분들, 뭐 템플릿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컴포넌트라는 단위로 잘게 쪼개서 조금 어떤 코드의 분리를 좀 유리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체 UI 트리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관리가 가능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사용 방법은 이런 식으로 뭐 JSX라는 이제 조금 특수한 HTML과 JS가 섞여진 문법을 써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이제 HTML 돔이 어떻게 표현됐으면 하는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서 얘를 뭐 폼에 집어넣고 div에 집어넣고 해서 어떻게 표현되길 바라는가 라는 걸 저희가 유저로서 정의를 하고요. 그 컴포넌트에다가 이제 실제 덮여 씌워질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두 개를 짬뽕을 시킵니다. 그러면 UI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혹시 안 써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플럭스는 이제 이것도 리액트를 만든 페이스북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제 일단 리액트라는 게 원웨이 데이터 바인딩이기 때문에 유저가 뭐 HTML, 뭐 예를 들어 인풋 박스에서 키 이벤트가 발생한 거를 다시 데이터 저장소로 업데이트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거 생각을 잘 해보시면 이제 앱이 예를 들어서 크다, 앱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을 때 뭐 컴포넌트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컴포넌트가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에 한 100개 정도 나열이 돼 있고, 이 컴포넌트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100상이 있다고 치면은 이것들이 무조건 1대1로 매칭이 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1대1이 매칭이 되는 게 아니고 뭐 n대 n일 수도 있고, 그럼 그 n대 n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굉장히 좀 하드코딩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앱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생각을 하면은 기존의 방법은 그닥 좋지가 않다라고 해서 플럭스라고 이제 뒷장에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 어떤 개념, 이거는 라이브러리는 아니고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뭐 플럭스 원칙을 지키는 스토어를 만들고요. 그 스토어가 단순히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 전체 UI 트리를 다시 그립니다. 마치 SPA가 없을 시절에 서버 렌더링을 하듯이 전체 트리를 다시 그리는 식으로 사용이 보통 되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는 사실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언제 업데이트되었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자기 컴포넌트 안에 정의된 부분만 열심히 그냥 렌더링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하는 것들은 이제 100% 개발자, 저희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거를 두고 어떤 뭐 컴포넌트와 데이터를 좀 깔끔한 분리를 얻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플럭스라는 건 사실 이런 다이어그램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가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뷰라는 부분을 보통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로 구성이 된 UI라고 보고요. 그 바로 전에 있는 스토어를 이제 컴포넌트 외부에 빼놓은 저희가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DB에서 긁어온 데이터, 뭐 유저가 입력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놓은 걸 스토어라고 하고, 그래서 일단 앞쪽은 좀 제외를 하고 스토어에서 파생된 데이터를 가지고 뷰를 그리는데 뷰에서 생긴 유저 인풋, 뭐 버튼을 클릭하거나 인풋에서 텍스트를 치거나 하는 것들을 다시 스토어로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은 이런 플럭스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액션을 디스패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원래대로라면은 뭐 오브젝트가 내려왔다면 오브젝트의 어떤 값을 바꾸면 되겠지만 조금 얘기가 깊어질 수 있는데 리액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터빌리티를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지 데이터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감지를 하고 그래서 뷰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일반적인 대입 연산으로는 뷰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일종의 오브젝트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액션의 타입이 업데이트고 데이터가 뭐 2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지고 이 액션을 스토어로 디스패치를 함으로써 이제 스토어가 그 액션을 물고 이 액션을 이렇게 처리해야 돼 라고 해서 스토어가 자기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는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큰 귀찮음이 발생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토어가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스토어라고 할게요. 1차원 오브젝트고요. 뭐 이름, 주소, 직업, 나이 이런 뭐 뻔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뭐 여기서 이 name이라는 걸 수정을 하고 싶고 수정을 한 결과를 새로 렌더링을 하고 싶을 때 그냥 저희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대입하듯이 person.name은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렌더링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데이터 자체를 이제 새로 갈아 끼워도 됩니다. 새로 갈아 끼운다는 거는 이제 C로 치면 이제 메모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요 오브젝트가 차지하는 메모리 스페이스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퀄 3개를 쓰는 이퀄리티 체크를 했을 때 메모리 주소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 생성되는 오브젝트구나 라고 JS 어딘가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내용은 똑같지만 단순히 네임만 바뀌어져 있는 함수를 표현한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제 뭐 스테이트라는 기존의 스테이트를 받고 액션을 받아서 원래 있는 스테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뿌려주고 뒤에다가 네임을 하나 덧붙임으로써 이제 오버라이드를 해주는 느낌으로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뭐 이런 함수를 인풋 엘리먼트에서 체인지 이벤트를 받아서 뭐 인풋이 체인지 이벤트 발생할 때마다 라는 건 결국 사용자가 키 인풋이 들어왔다는 소리겠죠. 키가 한 번씩 인풋이 될 때마다 이름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함수를 모두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조금 더 써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 데이터가 있고 기존 데이터에 어떤 키를 어떤 밸류를 업데이트 한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 전장에 나와 있던 4개는 하나로 통합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오브젝트가 이제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래서 뭐 오브젝트 안에 어레이 안에 오브젝트 안에 어레이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은 사실 이것도 그렇게 딱히 나은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또 이제 리액트를 렌더링 할 때 플럭스 스토어 자체가 깊이가
깊지 않으리란 방법이 없어요. 이제 많이들 리액트 사용하시는 분들 뭐 리덕스를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 리덕스 공식 저자가 권장을 하기는 리덕스 스토어는 최대한 플랫하게 가져가라. 그러면 이제 뎁스를 좀 뭐 1단계, 최대한 2단계 정도로 가져가서 나중에 업데이트를 쉽게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뭐 노멀라이저라는 라이브러리 같은 걸 사용을 권장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요구사항 저희 앱을 개발하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이제 요구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왜냐면은 이미 DB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막 뎁스가 20까지 내려가는데, 그거를 제가 만든 리액트 앱의 목적은 그 데이터를 뭐 폼 인풋이나 텍스트 에리아 혹은 뭐 셀렉트 박스를 붙여서 데이터를 바꾸고 다시 그대로 DB에 저장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를 뭐 시리얼라이저 같은 걸 사용해서 뎁스를 줄여버린다면은 사실 DB에 그대로 저장을 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옵션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방금 설명을 드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이렇게 뭐 name, job, age, 이벤트가 있는데 이벤트가 어레이고 어레이 안에 오브젝트가 이러한 것들이 있고 안에 어레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생길지 모르는데 모두 다 함수를 만들거나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함수를 더 만든다는 건 결국 뭐 액션을 만들거나 뭐든지 사람이 개발자로서 저희가 코드를 써야 된다는 소리는 그만큼 테스트할 게 늘어난다는 소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지보수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케이스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people이라는 어레이가 있는데 여기에 39번째, 그러니까 40번째겠죠. 40번째 엘레먼트에 이벤트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거에 어레이가 있는데 그거에 세 번째 엘레먼트에 서브타입이라는 어레이의 97번째에 description.canonical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런 몇 뎁스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뎁스죠. 다섯 뎁스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뭐 관장하는 업데이터 함수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되게 골머리가 아픕니다. 왜냐면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먹으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가장 깊은 데이터라는 보장도 없고, 함수를 더 많이 만들자니 일단 짜는 것 자체도 귀찮은데, 짠다는 거는 테스트를 더 해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귀찮고 막 짜게 되고, 그러면 결국 앱이 산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주위를 좀 둘러보니까, 뭐 리액트가 지금 좀 유명해지기 전에 유명했던 앵귤러나 뭐 엠버도 나름 유명했었죠.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하는지 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투웨이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뭐 앵귤러 JS, Vue.js, 엠버 다 투웨이 바인딩이라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용법은 이제 주로 HTML로 템플릿을 지정을 하는데, 템플릿에서 이 인풋 박스는 내가 가진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와 1:1 매칭이 되게끔 사용하게 돼 있어요. 즉 여기 인풋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저 이벤트들은 다 어떤 뭐 데이터 스코프에 존재하는 요 키스트링을 따라가서 존재하는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게 되고요. 반대로 이 스코프에서 같은 데이터 영역을 직접 업데이트를 시켜도 인풋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이라고 해서 지금 투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하기에 편한 게 사실 그냥 바로 대입을 하면 되니까 신경 쓸 게 많이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혹시나 뭐 컴포넌트를 잘게 쪼개서 people에 39까지만 내리고 그 안에 이벤트를 내렸는데 거기서 뭐 어레이 맵을 해서 또 서브 타입만 또 따로 내려서 거기에 또 어레이 맵을 해서 디스크립션, 결국 우리가 종단 컴포넌트에서 가져갈 수 있는 스코프로 챙겨갈 수 있는 오브젝트가 디스크립션부터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립션 캐노니컬부터다 라고 해도 이거는 뭐 계속 이 점 캐노니컬이라는 게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결국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업데이트가 된다는 게 지금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리액트로 앱을 짜면서 이런 부분이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일을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에 그래서 폼이 500개가 넘는 앱을 좀 만들 상황이 됐었는데 정말 이거를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팀에서 이미 리액트로 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만들게 뭐 이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솔루션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A 라이벌들은 작동을 하게 되고요. 참고로 리액트는 이렇게 대입을 해도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봤다시피 단순히 변수 대입을 하는 걸로 데이터 트리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물론 리액트는 패러다임이 좀 다릅니다. 이제 2A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바스크립트 부분이랑 HTML로 쓰는 템플릿 부분이 별도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리액트가 조금 다르게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과 이제 프론트엔드 하시는 분들이 협업이 조금 더 리액트보다는 원활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리액트는 JXS라는 이제 HTML과 자바스크립트가 하나로 혼합된 형태의 문법을 씁니다. 즉 어떻게 보면 따로 컨트롤러 부분과 템플릿 부분을 나누지 않고 합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컨트롤러 부분이랑 템플릿 코드는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데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 딱 어떤 단위 컴포넌트 딱 하나만 보자면 이 컴포넌트는 자신이 전달받은 프롭밖에 모르거든요. 그 외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할 수도 없고 자신이 전달받는 프롭만 열심히 그리는 게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혹은 이제 뭐 내부 스테이트가 있다면 내부 스테이트 이 두 개만 가지고 UI를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뭐 대입이 안 되거나 혹은 대입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려니 코드 양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어요. 2A와 같이 깔끔하게 좀 업데이트 하기는 좀 힘듭니다. 물론 앱이 커지면은 위와 같은 함수를 하나하나 쓰는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항상 엄청나게 큰 크기의 앱만을 만드는 건 아니죠. 그냥 간단하게 뭐 폼 한 5개 만들어가지고 업데이트 하고 싶은데 그거 하려고 코드를 막 이만큼 짜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거부감이 들기 마련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앱이죠. 데이터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게 오브젝트 안에 people이라는 키가 딱 하나가 있고 이게 어레이인데 어레이 안에 오브젝트가 뭐 엄청나게 뭐 많습니다. friends 안에 이게 어레이 안에 오브젝트 안에 어레이 안에 오브젝트 안에 오브젝트 안에 그래서 5단 6단 정도 내려가는 데이터를 이제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한번 제가 이거 리액트로 만든 앱이고 한번 이게 아니네요.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데브툴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하나하나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작동도 잘 합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0 하면 뭐 업데이트가 실제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단에 스테이트를 보면 people의 첫 번째 age가 실제로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작성하는 것들이 실제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앱을 만들고 싶은 거고 만드는 와중에 뭐 이 각자의 모든 뭐 데이터 요구를 위해서 따로 리듀서라는 어떤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함수를 만들기보다는 조금 이제 앵귤러나 뷰제이스처럼 깔끔하게 되도록이면 코드를 쓰지 않고 코드를 덜 쓴다는 건 결국 저희가 개발자로서 기런티 할 때 줄어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최대한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만든 게 지금 이 파일이 방금 전에 보신 페이지를 구성하는 리액트 컴포넌트거든요. 요게 이제 최상단 컴포넌트고 요 안에서 뭐 about이라는 컴포넌트를 그리는데 about이라는 컴포넌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div 안에 뭐 텍스트 에리아 안에 onChange 받아가지고 잘 보시면 지금 대입을 하고 있죠. 뭐 about, email, age
데이터의 종류를 막론하고 지금 그냥 대입을 하는 식으로 이 인풋에서 유저가 키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온체인지로 이제 이벤트가 올라올 거고 거기서 실제로 어떤 밸류가 들어왔나를 따서 대입을 하는 것만으로 이제 트리가 업데이트 되는 실제로 액션도 다 발생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오늘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코드를 보실게요. 뭐 about, email, age 등이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텍스트 에리아 안에 여기도 온체인이나 이벤트 받아서 pulse.about을 그냥 바로 대입하고 있고 이메일도 마찬가지고 age도 마찬가지고 friends 그룹은 또 friends라는 걸 받아서 이 방금 보신 데이터에 맞게 또 어레이를 받아서 맵으로 펴서 또 서브 컴포넌트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온 건데 보시면 뭐 체크박스도 그렇고 텍스트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다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뭔가 액션을 취할 때마다 액션이 하나씩 생기는 게 지금 보이시죠? 여기 하나씩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샘플 코드로 리덕스를 쓰고 있는데 요거를 오늘 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거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는 리액트는 변수 대입으로는 업데이트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되게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핵심은 이제 object.define property라는 자바스크립트 API입니다. 이 함수가 조금 특이한 게 가상의 어떤 오브젝트의 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getter랑 setter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브젝트 안에 가상의 키를 지정을 하는데 그 키에 대해서 getter와 setter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getter, setter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말고 자바가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함수 형식의 getter, setter를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그게 아니고 차라리 좀 PHP의 매직 메소드에 가깝습니다. 이거 약간 자동적으로 붙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메소드임에도 불구하고 getter를 통해서 어떤 값을 줄 수가 있고요. 반대로 setter는 그 가상의 밸류가 대입이 될 때마다 실제 대입이 아닌 다른 짓을 하게끔 좀 어떤 페이킹을 할 수도 있게끔 API가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object.define property가 지금 핵심이고요. 이 object.define property를 사용해서 처음에 저희가 가져온 전체 데이터를 한번 싹 스캔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모든 노드를 다 한 번씩 이제 방문을 해요. 루프를 돌면서 뭐 이렇게 뭐 DFS 같은 걸로 돌겠죠. 돌아서 다 한 번씩 방문을 해서 모든 키에 대해서, 모든 존재하는 키에 대해서 이런 프록시를 만들어줍니다. 프록시를 만들 때 getter의 역할은 원래 값을 그대로 리턴해주는 거고요. setter의 역할은 값이 대입될 때마다 이 전체 트리를 재계산하게끔 지금 코드가 짜여져 있습니다. 약간 이제 비슷한 문제로 그러니까 오늘 소개드린 비슷한 문제로 이제 여러 시도를 해보신 분들 중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또 다른 immutable.j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대입 정확히 말하면 대입은 아니고요. 이제 API가 몇 가지 주어지는데 그 API에서 어떤 뭐 키를 셋을 하면은 전체 트리가 재계산되게끔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인데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것만으로 어딨나요? 이렇게 attribute 컬러가 지금 이 제이슨 기준으로 보면은 요쯤에 있겠죠. 요쯤에 있는 거 단순히 제가 요 데이터를 대입을 하는 것만으로 전체 데이터를 한번 재계산을 하게 돼요. 재계산이라는 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재계산을 하게 되고 재계산을 하면서 이제 immutability를 챙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고요. 이때 물론 실제 값 대입은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리액트는 이제 대입, 값 대입, 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뮤테이션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할 필요도 없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값 대입스러운 액션이 일어날 때마다 트리를 재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값 대입은 수행되지 않고 그냥 재계산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는
최초 프록시 생성 시는 이제 모든 키를 다 돌게 되는데, 그 다음 이제 한 번 생성이 된 이후부터는 바뀐 부분만 생성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뭐 최초 트리 생성 이후에 생성된 이제 프록시 트리를 가지고 피플의 첫 번째 오브젝트의 언더바 아이디를 제가 예를 들어서 ASDF로 바꿨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대입 연산에서 이 세터 함수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은 일단 루트 노드가 새 걸로 갈아 끼워지게 되고, 피플의 어레이가 새로 갈아 끼워지게 되고, 요 오브젝트가 새로 갈아 끼워지게 되고, 요 아래 프렌즈나 이런 것들은 그 전이랑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록시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스트럭처럴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다음 장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종의 세미 퍼시스턴트 다타 스트럭처를 만들게 되는 건데, 이게 뭐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persistent data structure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 트리가 생성이 됐을 때 그 트리는 다시는 변하잖아요. 그 트리 안에 뭐 속해 있는 내용들, 뭐 이런 많은 뭐 스트링이나 뭐 숫자나 불린 값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생성이 되게 되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음으로써 가지는 저희가 이점은, 예를 들어서 사실 JS랑은 딱히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멀티 트레이딩을 할 때 이게 변경이 되는 값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뮤텍스를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변경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니까 좀 기다렸다가 락이 풀리면 그때 가서 보고 뭐 이런 그때 가서 쓰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한번 생성되면 절대 변하는 일이 없다라고 보장이 된다면, 뭐 멀티 트레이딩 같은 거를 할 때 사실 뭐 스레드락 뭐 뮤텍스를 볼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로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뭐 클로저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펑셔널 프로그래밍 쪽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fully persistent data structure가 있고 semi persistent가 있는데, fully persistent는 이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가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생성된 모든 버전의 데이터 트리가 다 독단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를 남긴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건 이제 fully persistent data structure는 아니고 이제 semi persistent인데, 요거는 바로 전 버전이랑 지금 버전만 봅니다. 바로 전 버전을 저장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이제 만약에 어레이 같은 게 그 자식 값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어레이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게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뭐 레퍼런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 바로 전값만 남겨두게 되고, 사실 저희가 리액트 컴포넌트를 다루면서는 사실 persistent나 이런 거를 볼 일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작동 원리는 semi persistent data structure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스트럭처를 제가 이제 재계산한다고 하는데, 재계산이 뭐냐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인데요. 여기서 일단 파란 부분을 제외하고 보시고, 이제 XX부터 시작해 D 아래에 B랑 G가 있고, B 아래에 AC, G 아래에 F랑 H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F 아래에다가 제가 2를 달았다고, 링크 리스트에서 2를 달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계산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잘 보시면 D, G, F, E라고 따라가면 이제 2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링크 리스트에서. 그거를 나중에 뭐 리액트나 혹은 어느 노드가 바뀌었나라고 사실 제일 간단한 방법 이전에 제일 자식 데이터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딥서치를 많이 하시는데, 딥서치는 이제 이제 데이터의 노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이 기하급수적까지는 아니겠죠. 좀 이제 노드의 개수만큼 좀 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 체크를 할 때마다 루프를 다 돌아야 되는데, 5의 n만큼 다 돌아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2를 달았다고 한다면 D를 새로 만들고
B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G의 새로운 버전을 만듭니다. 근데 G는 원래 F랑 H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G 새로 만든 버전에 H는 변경되지 않았으니까 H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제 아래쪽에 E가 달린 F 대시를 만들어 주게 되고 F 대시 아래쪽에 이제 E를 성공적으로 붙이게 되면은 저희가 이 깊은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어떤 게 바뀌었나라고 체크할 때 이런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제 그 전 버전을 가지고 있고요. 이 파란색이 새로 만들어진 버전이라고 친다면 D랑 D-의 이제 레퍼런스를 비교를 해보면 다르다고 나오겠죠. 새로 생성이 된 거니까. 이제 이게 같은 오브젝트의 값만 바꾼 게 아니고 완전 새로운 오브젝트에 바뀌지 않은 것들을 채워넣고 바뀐 거를 새로 이제 덮어 씌워주는 식으로 이제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끼리 레퍼런스 체크를 해보면 다르다고 나오겠고, 그럼 뭔가 아래쪽에 바뀐 게 있겠네. 그럼 한 단계 내려가서 쉘로우 컴페어를 한번 해봐야겠죠. D 아래 원래 B랑 G가 있었는데, 어쨌든 D 대시 안에 B랑 G 대시가 지금 있는데, 쉘로우 컴페어를 해봤더니 B는 D의 B랑 비교해봤더니 레퍼런스가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바뀌지가 않은 거겠죠. 그럼 아래쪽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근데 G는 체크를 해봤더니 H는 똑같은데 F가 달라요. 한번 내려가서 또 F 또 한번 내려가서 E로 내려가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뎁스만큼만 루프를 돌면 이제 전체 트리에서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전혀 바뀌었다는 정보가 없이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성능적으로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가장 나은 어떻게 보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계산을 트리 재계산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런 계산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제가 이 모든 키스트로크마다 제가 엔터 하나, S 하나 치고 D 하나 치고 F 하나 치고마다 지금 이거 E가 E의 뭐 대시, E의 대시 대시, E의 대시 대시 대시, E의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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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가 새로 달리면서 D도 계속 새로운 버전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트리를 계속 재계산을 하게 돼요. 실제로 제가 키스트로크 날릴 때마다 발생한 액션을 보시면 데이터가 요 데이터만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액션에 전체 데이터가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고 diff를 보시면 뭐 people의 1에 friends의 2에 possession의 3에 attributes의 description만 좀 좁네요. description 이게 너무 길어서 안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바뀐 트리 요 그림에서 바뀐 이 중간 노드들입니다. 요것들이 실제로 액션에는 전체 데이터가 다 갔는데 뭐 스트럭처럴 쉐어링이기 때문에 뭐 레퍼런스 체크를 해보니까 안 바뀐 것들은 그냥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실제로 바뀐 것들만 이렇게 내려줘서 스토어를 업데이트 시키고요. 스테이트가 새로 이제 업데이트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거로 전체 트리를 한번 다시 렌더링을 하게 되고 제가 또 키스트로크를 누르면 새로운 액션이 올라가서 데이터가 갱신이 되고 그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리액트가 또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스트럭처럴 쉐어링이기 때문에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만약에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쉘로우 컴페어 기능을 다 넣어놨다던가 뭐 퓨어 렌더 믹싱 같은 걸 넣어놨다던가 하면은 이제 재렌더 자체도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능 최적화에도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리듀서라고 했는데요. 리듀서라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뭐냐면 위에 그림이 있었는데 액션을 받아서 디스패치가 된 스토어로 디스패치가 된 액션을 이제 핸들링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션 핸들러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리듀서가 한 개로 줄었다는 소리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실제 코드에 이제 리덕스를 써보신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액션의 타입이 업데이트면 액션을 흘러들어온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업데이트 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액션이 스토어에 도착을 했을 때는 전체 트리가 이제 스트럭처럴 쉐어링을 통해서 계산이 끝난 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매직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지금 예제는 제 깃허브에 지금 같이 올라가 있거든요. 혹시 포매직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여기에 example 브랜치 중에 example 브랜치가 있어요. 거기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포매직 사용법도 거기에 같이 들어있어요. 제가 사용법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까지 설명 못 드릴 것 같고요. 포매직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리액트의 HOC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렌더링하는 컴포넌트를 한번 감싸서 이제 위쪽에서 풀업, 원래 같으면은 상위 컴포넌트에서 하위 컴포넌트로 풀업을 내려주는데 중간에 이제 하나를 이제 래퍼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래퍼 안에서 이런 계산과 어떤 콜백 유저 인풋을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는 연산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GitHub 링크에 가셔서 이제 리드미를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위드수가 한결 줄었다는 거,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요게 답니다. 위드수. 뭐 원래 같으면은 모든 키에 대해서 함수를 액션 타입을 받아서 데이터를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저렇게 업데이트하고 또 데이터 타입이 바뀌면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통으로 액션 스테이트 자체를 업데이트 해주는 걸로 지금 끝이 납니다. 그래서 위드수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졌고요. 요거는 사실 뭐 테스트를 딱히 안 해봐도 될 정도로 간단한 함수라 테스트 부작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짜는 코드가 많이 줄거든요. 그리고 뭐 업데이트를 담당하던 콜백 함수, 뭐 상위에서 내려주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스토어를 업데이트 할 때 어떤 함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두 번째 방법을 쓴다 치면 키나 밸류 이런 것 전혀 내려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풀업이라는 오브젝트를 더럽히지 않아도 그냥 깔끔하게 렌더링에 필요한 데이터만 풀업으로 딱 내려주면은 되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좀 더 깔끔하게 분리할 수 있게 되고요. 데이터 업데이트가 마치 AngularJS나 Ember 혹은 Vue.js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대입을 하듯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사실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별도로 뭐 액션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적인 뮤터블한 대입이 절대 아니고 이제 이뮤터블하게 persistent data structure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리액트나 플럭스랑도 아주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성이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물론 이제 한계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팀에서 가졌던 문제인데요. 리액트에서 약간 금기시되는 게 주어진 풀업을 대입을 한다던가 혹은 이제 내재된 스테이트를 set state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대입을 하는 거는 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뭐 대입이라는 이제 좀 사장되었던 용법을 다시 살리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팀에 조금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문법 파괴적인 좀 사용법이기 때문에 실제 대입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퀄 문법 언어 자체가 제공하는 그냥 대입 연산을 쓰고 있고 그게 이제 하는 짓이 사실 대입이 아니고 렌더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법 파괴적이기도 하고 리액트의 일반적인 컨벤션과는 딱히 맞아떨어지지도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입을 검토하신다면 조금 전파를 미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중에 어레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레이에 보통 뭐 멤버를 추가할 때 보통 푸시, 스플라이스 이런 함수들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JS에서 그런 함수들은 어레이를 새로 만드는 함수가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는 이제 디스컨텍스트를 만드는 어레이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뮤터블이죠. 얘는 이뮤터블이 아니고 푸시나 스플라이스 같은 건 이제 뮤터블이기 때문에 이뮤터빌리티라는 측면에서는 어긋납니다. 굉장히 어긋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뭐 푸시나 이런 거는 배제를 했고요. 혹시 그러면 뭐 어레이에 추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면 뭐 이런 문법을 쓰시면 됩니다. 새로 어레이를 만들고 존재했던 어레이를 그대로 뿌려주고 뒤에다가 하나를 붙이는 게 이제 푸시와 같은 동작이 되겠고요. 스플라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라이브러리 코드에 뭐 스플라이스 앤 리턴이라는 헬퍼 펑션을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이미터블하게 또 스플라이스를 뭐 푸시를 이렇게 페이크했던 것처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어레이는 어레이.푸시 어레이의 프로토타입에 존재하는 함수는 쓸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제 오브젝트에 키밸류를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yData.object.asdf가 true였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immutable 뭐 연산이 아니고 사실 mutable 대입이죠. 그래서 이것도 immutability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할 수가 없게 전략적으로 막아놨고, 그럼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어레이랑 비슷합니다. 또 이렇게 새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점점점 원래 있던 오브젝트 걸 그대로 깔고 새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사인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든 프롭에 대해 기본적으로 옵션 프리즈를 걸어요. 프리즈를 걸면은 변경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컴포넌트에서 프롭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my 컴포넌트라고 쓸게요. props가 주어지면은 만약에 props에 뭐 props.d는 1 이런 식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이거 시도를 하는 순간 에러가 납니다. 실제 대입이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쓰려고 라이벌을 만든 건데 이 대입 자체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워크어라운드를 했냐면 props 안에 forMagic이라고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props.forMagic.d는 1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프리즈 자체가 지금 props라는 오브젝트 자체에만 걸리기 때문에 바로 아래 단계의 자식 노드는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그 자식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워크어라운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그 내용이거든요. 프로브 받은 객체 이미지 출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가 하려는 대입연산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forMagic이라고 한번 이제 그 계산된 트리를 감싸서 내려주고 그걸 사용을 하셔야 돼요. 요 코드에 보시면 props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props는 forMagic을 사용하고 있죠. 사실 ppre라는 거는 제이슨에 바로 첫 번째 자식인데 이렇게 한번 감싸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뭐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pulse.about은 뭐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고 렌더링이 새로 됩니다. 네, 딥프리즈가 아닌 게 정말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딥프리즈였으면 이 방법도 쓰지를 못했을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또 이게 사실 또 엄청나게 뭐 별로인 제약은 또 아니에요. 이게 또 한번 감싸지기 때문에 프롭 객체가 조금 잘 정돈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팀에서는 좀 정리정돈을 잘 규칙을 잘 한다면 좀 이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우저 지원은 이렇습니다. 파이어폭스 4, 크롬 5 이런 게 아직도 2016년에 쓰여지고 있지는 않겠죠. 지금 크롬이 아마 50 몇이고 파이어폭스 49인가 그런데, 근데 이제 IE는 역시 8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리액트 자체도 IE8은 공식적으로 중단이 됐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뭐 ES3로 다시 한번 빌드를 해서 IE8에도 리액트를 서비스를 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께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브라우저 지원은 이렇고요. 성능적으로 사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제가 뭐 깊이 있는 벤치마크를 돌려본 건 아닌데 일단 큰 문제 전혀 티가 안 납니다. 일단 돌고 있다는 게 전혀 티가 안 나고, 뭐 함수가 추가됐다고 해서 좀 느려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진 않고요. 물론 처음 1회 트리 분석을 할 때 조금 수행 시간이 증가할 수는 있어요. 1회 트리 분석이란 거는 이제 이니셜 렌더링이겠죠. 처음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리액트가 최초의 UI를 그리려고 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이 모든 노드를 한 번은 다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노드가 많으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리액트의 이니셜 렌더링이 어차피 굉장히 느린 편이기 때문에 그게 더해져 봤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또한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제 게터랑 세터 페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 참고로 함수입니다. 게터랑 세터랑 두 개 함수가 모든 노드에 하나씩 달려요. 그래서 당연히 공간 복잡도도 증가가 되고요. 그치만 어쨌든 연산 시간, 그냥 알고리즘 디그노테이션만 보면은 그냥 ON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되고, 이것도 이제 최악 경우에 노드의 수만큼 도는 거고요. 최초 연산 때. 그 다음부터는 뭐 잘해봐야 뎁스 플러스 뎁스별 어떤, 그쵸, 뎁스만큼이겠죠. 그러니까 OD가 되겠죠 아마. 그래서 큰 부담은 전혀 아닐 거라 생각이 되고요. 메모리 카피는 최소한만 일어나게끔 구현이 됐고, 변경 업데이트 자체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변경된 것만 바꾸어 끼우기 때문에 최소한의 루틴만 타게끔 이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제가 조금 이게 시간 안에 좀 구겨놓다 보니까 좀 중요한 부분, 빠뜨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이 데모에 사용한 앱 자체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GitHub 링크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마스터 브랜치가 이 React 포매직 라이브러리 그 자체고요. 리드미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 example 브랜치가 지금 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npm 스타트로 실행을 하시면 다 알아서 뜨면서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